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인데요. 자, 오늘 인사 말씀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너무 저희 네. 잘 해주셔가지고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첫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네. 오늘 바로 핵심이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그 이소연 아나운서님과 또 첫 진행이고 해서 네. 오늘은 조금 이제 공부하는 시간으로 조금 마련을 이제 했고요. 이제 시장이 쉽게 뻗지를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 뭐 잘 아실 거고, 그러니까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저는 뭐 지수 자체는 현재로서는 뭐 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자꾸 이제 내가 가진 종목에 몰입을 하고 감정이입을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시장 전체의 날씨를 이제 우리가 잊고 시장을 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 타이밍에서 자, 시장이 지금 이제 어떠한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이제 다시 한번 이 리뷰를 해보자 이런 것이고, 또 이제 결국 지금 시장에서 뭐 종목장이다 뭐다 테마주다 하는데 결국엔 그런 흐름들도 이 큰 어떤 틀에서 다 파생돼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왜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발목을 잡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뭐 메모하셔도 좋고요. 제가 중간중간 CG도 제가 직접 뭐 만들어 놨으니까. 직접요. 네, 그러니까 이 그것도 뭐 열정. 사진 네. 찍어서 뭐 보시거나 뭐 다시 보기 하시면 되고, 일단 차트를 두 개만 볼게요. 하나는 일단 WTI 그 유가 차트인데, 그러니까 이게 주봉으로 해놓은 겁니다. 주봉으로 해놓은 건데. 자,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유가의 변동성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확대가 됐잖아요. 이유는 뭔지 잘 아시죠?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지금 이제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 이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만 최고 지금 유가가 73% 폭등했고요. 네. 최근에 조금 이제 100불 아래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 지금 30% 정도 올라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제 80불까지 갔었는데, 자, 이전에 최근 5년만 놓고 보더라도 유가가 80불을 상회한 적은 사실 작년 연말에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유가의 이제 상승세가 이제 심상치 않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나왔었고, 이것이 이제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계속 이제 좋았던 거였는데, 이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촉발된 이런 상황이고, 네.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자면은 요즘에 이제 니켈 가격이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지금 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니켈 가격도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치솟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최고 지금 연초 대비해 가지고 최고 지금 무려 140%가 폭등한 다음에 네네. 최근에 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5% 정도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뭐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모든 원자재 가격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하고 지금 이 니켈 가격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지만 지금 뭐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지금 안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없어요. 그럼요. 예, 안 네. 오르는 게 없고, 여러분 뭐 요즘에 주말에 또 이제 어디 가서 뭐 외식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번 주엔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온라인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네. 거의 체감할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지금 피부로 와닿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요. 그것이 건전하다면 이게 이제 참 경기 회복에 참 이게 약처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건전한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실적을 증가시키고 또 이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건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전만 하더라도 100원에 팔던 거를 110원에 팔게 되면 기업의 매출은 10% 늘어나는 거죠. 오르게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100원이었는데 110원이 된 거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가처분 소득 안에서 소비할 수만 있다면은 자, 소비도 늘어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GDP에도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걸 다 꼬아버린 거예요. 이걸 한번 볼게요. 네. 자, 우크라이나만 아니었다면 기존에 미국 연준과 시장은 이런 시속 게임을 했다고 보면 되죠.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을 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경기를 의도적이요. 부양하기 네. 위해서 이제 이런 관점이었죠. 그런데 너무나 이제 과잉 유동성이 공급돼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우려가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도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부담을 줬는데, 적어도 이제 저 시점만 하더라도 연준의 통화 정책만으로도 충분히 참 대응이 가능하다. 사실 이제 이런 선순환이 가능한 구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이 됐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이게 다 꼬여버린 거죠. 이를테면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모든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들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의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런 우려까지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이게 시장에는 어떻게 부담을 주냐면요. 지금이야 무슨 뭐 철강 가격이 뭐 올라간다고 그러면 철강주만 올라가고 테마적으로 움직이지만 그것은 뭐냐면 그 철강 회사가 기존에 낮은 가격에서 도입한 철강의 재고가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의 효과 때문에 당장의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당장 수혜는 볼 수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럼 새로 이제 다시 원자재를 들여와야 되죠. 그럼 이만큼 올라 있는 가격에서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원가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저게 일견 수혜처럼 보이지만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실적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 자, 연준 입장에서도 이겁니다. 자, 우크라이나만 아니라면 그냥 매번 FOMC 정례회의 때 그냥 25bp씩만 올리면은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스탠스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요? 50bp 자꾸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시장을 좀 꼬아버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진퇴양난의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수는 못 벗는 거고요. 지금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도 결국엔 저런 논리에서 다 이제 파생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철강주가 올라가고 뭐 곡물주가 올라가고 또 이제 현대차가 뭐 이제 오히려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제 급락하고 하는 이런 어떤 구조들이 바로 저기서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우려만 제거되면 시장을 안도할 수 있다고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이제 요즘에 미국에서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막 경기 네, 우려가 그렇습니다. 나오는지 네. 이제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네. 처음에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드릴게요. 자, 갑자기 이제 그 이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다. 돼지고기 하나만 올랐다 그러면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막 육개주가 올라가게 되고 무슨 소고기주가 올라가게 되고 수산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재 수요마저 늘게 되면 대체재 가격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대체재 가격까지 올라가 버리면 다 올라 버린 거잖아요. 다 올라 버리면은 가처분 소득이나 이제 소비 여력을 이제 초과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에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구매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네. 안 사.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사는데 어느 시점 때 딱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요즘에 휘발유 가격이 지금 유류세 인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2,000원을 돌파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실제로 교통량이 줄잖아요. 월요일인데도 차가 좀 없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휘발유가 2,000원 이상 되니까 이제 차를 그냥 두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계란 가격 이 폭등했던 적 기억나시잖아요. 계란이라는 거 사실 딱히 뭐 대체제는 없잖아요. 우리가 계란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타조알을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갑자기요. 그렇죠. 네. 그런 거니까 계란 한 판이 막 10,000원, 아유 안 먹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로 가게 됐을 때 이제 조금 이제 경기의 둔화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자.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소비도 같이 줄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도 둔화돼. 소비도 이제 축소돼. 이러다 보면 이것이 뭐예요? 물가는 올랐는데 경기는 회복되지 않는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용어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표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준에서는 지금 미국 경제가 어쨌건 고용 지표만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호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이제 그 금리 통화 정책 긴축을 할 때 가장 선행하는 걸로 이제 고용 지표를 많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고용 지표도 어느 정도 됐겠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이제 사실은 이제 끝으로 가는 국면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네. 엔데믹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 본다면 당연히 지금 이제 그 긴축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우려가 이제 촉발이 되면서 지금 이걸 다 이제 꼬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는 아직은 좋은데 지금 제조업 지금 PMI는 이제 꺾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바로 저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것 때문에. 저것 지금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예, 물가가 네.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 수요가 그냥 자연스럽게 줄어요. 그러니까 구매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업 입장에서 그럼 수요가 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격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어렵죠. 없잖아요. 들여온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있는 그럼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소비는 이제 수요는 감소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그 아프리카의 그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막 1조 원짜리 막 지폐가 막 땅에 떨어져 있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근래 사례로 보면은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 계란 한 판 사려면 그 리어카에다가 이제 그 돈을 이제 싸질머지고 가야 네, 예, 이런 그때, 상황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바로 사실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그런 극단적인 사례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죠. 희박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펀더멘탈이 튼튼하지 않은 나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어드렸지만 네. 일부 신흥국들은 이제 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리시에스형,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유로존 재정위기 때도 뭐 그리스가 뭐 부도난다, 뭐 포르투갈이 뭐 부도난다 하는 우려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그리스나 포르투갈이 뭐 얼마나 그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큰 나라라고 뭐 이렇게 이게 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릴 이 이슈냐라고 푸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다 이게 연쇄작용으로 그렇게 이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실제 쪽발릴 때 미국 같은 나라 선진국은 살아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펀더멘털이 약한 나라들이 신흥 문제죠. 주저앉아 버리게 네. 되면 이게 이제 우려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물려 있는 종목이 뭐 오늘 오를까 내릴까 사실 이거는 뭐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예, 네. 왜 시장이 지금 이제 뻗어나가지 못하는지, 왜 제가 아직은 지수에 대해서 이제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시장에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논리를 한번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조금은 이제 차분하게, 그러니까 결국 우크라이나 우려가 완화돼야지만 시장은 본격적으로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뉴욕 채권 전문가들은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장단기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이게 장기화된다라면은 우리 지수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뻗어 나가려면 네. 전쟁이 완화되고 종식이 돼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시장이 비로소 우크라이나 우려가 완화되어야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논리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이거 이제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최근에 이제 코스피의 특징이 뭐냐면, 요렇게 제가 한번 차트를 구현해 놨어요. 보세요. 위는 거래량입니다, 여러분. 거래량은 막 지금 확 늘고 있죠. 근데 아래 께어는 이제 거래 대금이에요, 대금. 자, 차이가 나죠. 거래 대금은 지금 줄어요. 그죠? 네. 근데 거래량은 늘어요.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뭘까? 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드릴 수 있냐면, 자, 그럼 이제 코스피 대형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대형주 거래량도 안 늘고 거래 대금도 안 늘죠. 그렇죠? 그러면 코스피 전체로는 지금 거래 대금은 줄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은 왜 느느냐? 그러면 이제 대형주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중소형주가 움직인다는 거겠죠? 자, 그런 추론을 하나씩 볼게요. 중형주 한번 가볼까요? 자, 중형주 최근에 거래 대금 늘죠, 거래량 늘죠. 그죠? 그리고 소형주도 한번 볼게요. 자, 소형주도 보면, 자, 거래량 늘고 거래 대금 최근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제목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대체로 보면 지수는 지금 안 된다라는 판단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엔 그래서 업종이나 종목으로 지금 열심히 지금 그쪽으로 가서 몰려가서 이제 그쪽에서 지금 수익률 게임 또 이제 뭐 천하제일 뭐 단타 대회 이런 걸 하는 양상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날씨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면 시장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지금은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당장에는 지수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지금 종목이나 업종 쪽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데 요즘 또 특징은 뭐냐면 이 종목마저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요.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들고 예. 있죠. 어제 오른 게 오늘 오른다는 보장이 없고 시세 연속성이 없고요.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 종목을 좀 이제 밑에서 잡아야지 하고 딱 잡았는데 보통 2, 3일 정도 지났는데도 시세가 안 난다고 그러면 거의 용도 폐기를 해야 될 정도. 그러니까 이게 장전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날에는 보통 이제 그 전날 제가 픽을 해서 네. 아침에 소개를 해 드리잖아요. 근데 요즘의 시장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장이 막상 열려봐야 어떤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게 거기서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전날 그 전에도 이렇게 추론을 못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되게 이제 좀 활약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 매일경제TV의 그 매니저분들이 네. 장중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들을 많이 네네. 하시니까 오히려 근데 대신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또 이제 요걸 제가 잘 또 조합을 해서 아침에 장전에도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도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뭔가 움직일 때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또 한번 또 종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야 조금 되겠다. 더 디테일하게. 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아시잖아요. 제가 또 늘 해왔잖아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 좀 0점 조정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또 기존 종목들은 뭐 순항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소소한 또 재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을까 이런 거. 그러니까 힌트 다 드렸잖아요. 시장은 이래서 지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보여드려가지고 이쪽에서 분명히 시세는 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테마적인 시세로 단기로 급등 나가는 걸 제가 가지고 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초점이 맞으면 역시 또 이제 종목을 또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장이 어떠한 표정을 지을 때 나의 표정을 한번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분명히 좀 웃고 있는데 내가 울고 있는 거 이런 거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은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뭔가 색깔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저쪽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좀 그래도 승산이 있다 이러면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저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조금은 지금은 이제 한 템포 정도 끊고 가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런 정리까지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을 기초적으로 4월 앞으로 계속해서 방향성 저희와 함께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